그래서 오늘 주제는 유언장 쓰는 법하고 그다음에 뭐 상속에 관한 뭐 이런 걸 좀 부탁을 하셔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질문이 계신 분이 계시면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어떻게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나이 20대나 30대, 40대는 이 본인에 대한 어떤 뭐 삶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실 분은 거의 없을 수 있고 보입니다. 돈 벌기에 바쁘다든지 아니면 어느 분은 돈을 쓰기에 바쁘다든지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뭐 좀 이렇게 이제 후대에 준다는 그 자체가 이제 뭐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팬데믹을 이제 뭐 이렇게 지나면서 뭐 실제 은퇴를 되게 일찍 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 7, 80살 때 은퇴를 계획하신 분들도 뭐 빠르면 60살 때 또 은퇴를 하신 분도 굉장히 있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뭐 실제 제가 대리하는 분들도 굉장히 빨리 은퇴를 하시고 한국으로 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또 이 유산, 상속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속이나 하는 것은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재산을 좀 이렇게 이제 좀 분배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런 걸 자녀들한테 이제 이게 주는 것인데 재산을 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이제 생전에 주는 정여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재산이 법적으로 이제 분배되는 어떤 상속과는 네, 상속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또 유언장이 없는 경우 뭐 이렇게 크게 나눠지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재산을 정리를 한다든지 뭐 자녀분이나 사회에 주는 것 네, 증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주는 유언을 통해서 주든지 아니면은 유언 입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각 주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그 순위와 그다음에 그 분량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할 때 유언장을 안 쓰면은 내 재산이 뭐 국고로 간다. 뭐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유언장이 없어도 그 재산 분할은 법에 의해서 된다는 것. 네, 일단 모두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연세가 다들 틀리시길 텐데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조금씩 또는 다를 미리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곽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주지 말고 미리 이렇게 자녀들한테 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뭐 나는 한 20%만 가지고 뭐 자녀분들이나 그런데 한 뭐 80% 주겠다.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뭐 아직 전혀 나누어 주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젊었을 때 좀 고생을 해야 돈의 밸류를 아, 안다는 그런 측면에 네네네. 저는 좀 딜레이 시키고 가능하면은 네. 너희들한테는 최대한 그 폐를 안 끼치겠다 이런 아, 생각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알겠습니다. 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네. 빠듯하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한 몇 년 후에는 소액이라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병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소리 안 마이크를 들리는. 켜주시면, 네, 마이크를, 네, 네, 마이크를 켜주세요.
예, 여보세요? 됐습니다. 네, 우리 아, 한생님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예,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저도 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예, 필요할 때가 있는데 좀 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자라면서. 네네, 그렇다고 부모님이 안 주신 건 아니지만, 예, 네네, 제가 볼 때 좀, 자녀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예, 예, 여유분 좀 미리 주는 거, 예,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본인 재산의 뭐 7, 80% 이렇게 주시고 싶지는 일단 않으시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저기 홍영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냐면 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음,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자녀로서 이렇게 부모한테 음, 물어본다는 게 조금 그렇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왜냐하면 그때 같은 액수가 그걸로써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할 수 있는 액수랑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랑은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예, 자녀들한테 음,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또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나 음, 우리가 언제 음, 얼마나 살 수 있는 그 리타이어먼트가 얼마를 가져야지 그런 두 가지 때문에 그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이런 생각, 내가 너한테 주지만 나중에 부모가 필요할 때는 이거는 빌려주는 거다. 내가 받을 수도 뭐 이런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네, 좀 좋지 괜찮겠다.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호상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글쎄요. 저는 그 조금 전에 그 우리 홍영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음, 또 노년일수록 조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생활하는데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또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으로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고 네네, 다행히 또 아이들도 그걸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큰 도움을 받는 것도 싫지만은 음, 미리 그런 것을 이렇게 양도함으로써 내가 내 생활이 음, 조금 공공해진다든지 뭐 그러고 싶은 생각도 근데 없어요. 공분해질 때까지 준 건 아니지만은 아니지만 애들이 계획한다니까 이런 목돈이 필요할 때는 좀 도와줄 수 네, 있죠. 네, 네. 네, 지금 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재산이 뭐 풍족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일부 뭐 이게 내 재산의 10%라도 주는 경우에 많이 이렇게 앞으로 조금 뭐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이유 때문에 좀 그렇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자녀분들은 좀 줬으면은 말은 안 하지만 줬으면 바라는데 또 아버지가 또 미리 주게 되면은 이놈들 이게 버릇 나빠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내가 또 내 재산 일부를 또 미리 또 주게 되면은 또 앞으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또 자녀분한테 또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텍사스에 멀리 계신 박 박사님 계시나요, 여기? 금방 계셨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여쭤본 이유가, 요즘에 뭐, 이렇게, 제가 이 변호사긴 합니다만은, 이 법률 정보보다는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그런, 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뭐 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서 잘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게 뭐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 같으면은 이게 뭐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돈을 이제 받는 객체가 이제 또 대상이 또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죠. 네, 뭐 남이야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뭐 나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뭐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은 필요할 때 안 주면은 또 소수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이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도 제가 실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좀 그 얘기를 보면은 주지 말라는 게 좀 대신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이슈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끝까지 재산을 지켜야 되는 10가지 이유 뭐 그런 것들도 뭐 유튜브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또 이제 미리 줘야 되는 뭐 또 10가지 이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은 이 이슈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제 조금 딱딱합니다만 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을 남한테 준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사전에 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 뭐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물 준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계속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는 안 주고 있다가, 유언장을 통해서 주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진 않았는데 재산이 있어요. 근데 유언장도 없고, 자, 그래서 유언장 없이 돌아가실 경우에 재산이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제 배분이 되는 뭐 그런 3가지가 크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법상 거의 12 밀리언, 1200만 불까지 사실은 그게 라이프타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방에서는 물론 이제 각 주마다 그 상한선이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뉴욕은 아마 500만 불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에서는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자녀든 배우자든지 아니면은 뭐 제3자한테 간에 12 밀리언, 1200만 불까지는 연방 세금을 안 내고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년에 15,000불 넘어가면은 세금 보고는 해야 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세금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12 밀리언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우리가 뭐 정여를 한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뭐 우리 재산을 다 줘도 세금은 안 내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정여를 한다든지 또는 상속으로 갔을 경우에 세금 문제는 거의 없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정여도 2 밀리언까지는 연방 세금은 안 냅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돈이 한 10 밀리언 되는데 그 사전에 이제 정의를 안 하고 돌아갔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상속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스테이트 텍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아까 정의와 마찬가지로 라이프타임으로 2 밀리언까지 연방 세금이 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재산이 많으신 분들 많겠습니다만은 집 팔고 그다음에 주식 팔고 그다음에 은행에 들어있는 돈 하면 한 300만 불 된다.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상속으로 가든지 간에 이런 그 연방 세금 거의 다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상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주는 기프트는 아까 그런 우리가 좀 질문했던 그런 걸 좀 참조하셔가지고 과연 자녀분들이 돈을 바라고 있는데 줄 것이냐, 네, 네, 세금 문제였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상속에 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속 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서로겟 코트라고 합니다. 서로겟 코트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베이 코트라고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상속법은 한국의 안 되네. 한국의 같은 상속법, 신족 상속법에 민법에 있는 상속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50개 주기 때문에 각 주마다 조금씩 이제 법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혹시 뉴욕주에 사시지 않은 분들은 한 번 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시는 곳이 텍사스다.
그러면 이거를 좀 기초로 하셔서 텍사스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뭐 유언장을 작성하든지 아니면은 그 각 주에 있는 법에 자문을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서로게 코트하고 이제 프로베이 코트 뭐 이렇게 혼용했습니다.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각 카운티마다 수프림 코트라는 뭐 1심 법원인데요. 수프림 코트에 이제 소속돼 있는 서로게 코트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뭐 퀸즈 카운티, 뭐 브롱스 카운티, 그다음에 맨하탄 뉴욕 카운티, 그다음에 리치먼드 카운티, 스테튼 아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 보로에 그 수프림 코트 산하에 서로게 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은 그 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법원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예에 해당되시면은 굳이 변호사한테 돈을 주고 그다음에 뭐 정인도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상속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유언장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자, 없는 경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유언장에다가 이 재산을 분배 안 하면은 뭐 나라가 다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그 유언장이 없더라도 그 재산을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어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인테스트시라고 해서 예, 인테스트시라는 그 법에 따라서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 유언장을 안 남겼어요. 많은 뭐 한국 분들이 실제 유언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뉴욕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다 가져갑니다. 뭐 자녀분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당신의 거. 네, 그다음에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다 가져가고요. 그러면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 이거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 법에 정한 겁니다. first 50,000, 예, 첫 번째 5만 불을 먼저 배우자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50,000을 빼고 5만 불을 빼고 남은 전체 금액의 반을 배우자가 가져갑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남은 그 반을 이제 그 자녀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명 같으면은 어머니가 뭐 이러면 배우자가 50,000을 가져가고 그 남은 게 반을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그거를 이제 자녀가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가져갔던 그 빼고 나머지 남은 거를 n분의 1로 해서 네, 이렇게 나눠 가진다. 네, 이렇게 이제 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녀분도 없으세요. 네, 사망하신 분의. 자,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가져갑니다. 네, 부모님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안 가실 경우에는 형제 자매. 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뭐 그 위로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grandfather, grandparents까지 갑니다만은 보통 제가 대리를 하는 바로는 어떤 그 순위까지는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 거는 이 유언장이 없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정한 뭐 한국도 거의 이 순위에 따릅니다. 물론 조금씩 이제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이런 순위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보면 이제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그다음에 부모님, 형제, 자매 이분들이 뭐 우리가 통념적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유언장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네. 자,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유언장대로 갑니다.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제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가 평소에 60년을 살았는데 굉장히 나를 말이지 학대를 하고 막 죽을 때까지 예, 좋은 모습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유언장을 만들어가지고 내 부인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이렇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배우자, 예, 살아남은 배우자가 그럼 한 번도 못 받는 것이냐? 예, 그건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언장에, 이제 상속인을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다고 할지라도 네, 배우자는, disinherit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50,000, 그러니까 5만 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분의 1, 네, 예, 그 중에 많은 거를 유언장에 없어도 가져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은 배우자라도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네, 일단은 그런 조항이 해가지고 배우자를 안 줄 수는 없다는 것. 예, 그래서 30%나 5만 불 중에 많은 것. 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법에서 이렇게 강제를 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의지에 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좋으나 싫으나 배우자가 네, 예, 배우자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저는 법의 그 입법 취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그냥 그 배우자가 그 사망을 했을 때도 네. 그 재산이 조인트 어카운트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배우자의 재산이 100%지만 네. 그러면 그 중에 50%가 그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네, 아니면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안 그래도 다음 토픽이 그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도 이제 법에 따라 이제 분배가 된다고 그랬고요.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장에 따라서 간다. 대신에 배우자는, 안 줄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뭐 결국 이제 대체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부로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조인트로 돼 있는 경우는 유언장에 상관없이 또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 법에서 정한 거에 상관없이 예, 그거는 나머지 조인트 홀더가 가져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집을 40년 전에 집을 샀는데 husband and wife로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대에 이제 부부가 집을 산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뉴욕에서 집을 살 때는 뭐 김철수, 뭐 김순희, husband and wife 이렇게 삽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joint tenancy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뭐 공동 소유, 뭐 총류,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국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거를 joint tenancy 이렇게 합니다. with survivorship. 그래서 한 명이 돌아가시면은 나머지 분이 다 가져가게 하는 그렇게 보통 이제 뉴욕은 돼 있는데요. husband, wife로 돼 있으면 자 그럴 경우에는 유언장에 상관없이 그 명의에 남아 있는 분이 다 가져간다. 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 어카운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하고 예를 들면 이제 조인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은행 어카운트 같은 경우도 조인트로 해놨을 경우에는, 그거에 상관없이, 그 조인트 홀더, 남아 계신 분이 다 가져가요. 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명보험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할 때 수혜자, 베네피셜이라고 그러는데 수혜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법에서 정하는 순위 또는, 상속 유언장에 있는 그에 상관없이, 예, 그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도, 그 베네피셜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자, 그래서,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조인트로 돼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를 받지 않고, 조인트 홀더가 살아계신 분이죠. 그분이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유언장을 쓸까요? 아니면 유언장을 안 쓰고 또 뭐 이렇게 좀 뭐 예를 들면은 좀 배우자한테 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다 그러면 보통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등기를 뭐 남편만 돼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부부가 조인트로 이제 등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남편 혼자서 뭐 10만 불을 이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인을 조인 어카운트 넣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부인한테로 이제 그 생명보험을 이제 수혜자를 해놨는데 뭐 부인은 뭐 나는 괜찮다 뭐 큰아들한테 하자 뭐 그랬을 경우에 이제 큰아들로 이제 명의를 바꿔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인 홀더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프로베이 코트나 서로게 코트로 안 가더라도 그 돌아가신 분의 그죠? 뭐죠? 그 사망 증명서만 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심지어는 그거 없어도 내가 그냥 내 명의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부부 그게 뭐 자녀분이 없는 경우 또는 자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한테 안 주고 싶어요. 내가 이제 상속에 관해서 그럴 경우에는 특히 부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인 어카운트 홀더로 만들어 두시면 서로기 코트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그 살아남아 있는 배우자께서 그걸 다 정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프로베이 코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재산을 자동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질문은 그러면 제가 조금씩 여쭤볼 테니까 하시면. 그러면 이제 유언장을 그러면 꼭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위하고 그 이제 상속 분배하는 양이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죠. 이제 유언장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그냥 내가 죽으면 내 부인, 그다음에 자녀분들이 그냥 법에 정한 대로 그냥 재산을 갖고 가고 싶었다. 그렇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유언장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언장이 없어도 그대로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자, 유언장을 안 썼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법에 따라서 그냥 그거를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유언장이 유효한가를 이제 법원에다 물어보는 거죠. 그걸 프로베이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베이 코트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유언장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그 유언장이 위조가 됐는지 또는 뭐 형식적으로 맞는지를 법원에 넣어가지고 그 서르게 코트 판사가 오케이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오케이가 되면은 조금 용어가 아마 생소하실 텐데 letters of testamentary라는 letters of testamentary 요게 이제 유언장을 프로베이트하고 그 유언 집행자가 받는 처분장입니다. letters of testamentary 요게 나와요. 그냥 한 장짜리 서티피킷인데 보통 여러 장을 발급받아가지고 그 유언 집행자가 유언장에 있는 내용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은 누구한테 주고 은행에 있는 돈은 누구한테 주고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유언 집행자가 그걸 판단을 해서 뭐 팔아서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명의를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시티은행에 가가지고 그 이제 오픈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이 정한 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걸 안 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이 재산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뭐 부동산, 은행 어카운트, 차라든지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부인이니까 또는 내가 자녀니까 그냥 가가지고 달라 그러면 아무도 안 줘요. 은행에 가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유언장 없이 돌아갔는데 그냥 이렇게 그 사망 증명서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안 줍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처분장을 가져와라 그래요. 자, 그거를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 이렇게 합니다. 아까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letters of testamentary 이렇게 하는 처분장이 있고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이라는 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용어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probate를 한다 그러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ion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퀸즈 가보면 이제 그 5층인가 6층에 이제 수프림 코트에 이제 코트가 있는 서로기 코트가 있는데 한쪽은 프로베이트, 한쪽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유언장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유언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유언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재산, 예, 그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 절차를 거쳐서 처분장을 받아야지만 된다. 일단 요거를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유언장을 그러면 어떻게 작성할까? 뭐 궁금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법에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분배되기를 원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유언장을 써가지고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좀 이렇게 그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뭐 제가 실제 대리한 케이스인데, 이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부인이 있고, 저기 부동산에 3개가 있습니다. 그 뭐 플러싱에 3개가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예를 들면은 이거를 안 이게 정리를 안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딸하고 아들이 뭘 할 때, 뭐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거 꼭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네. 뭐 굉장히 안 좋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뭐죠? 유언장을 남겨놨는데 딸은 굉장히 적게 주고 아들한테만 몰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뭐 준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반발 없이 뭐 받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왜 오빠한테는 뭐 많이 주고 나한테는 안 주냐 말이지. 내가 더 오빠가 어디 뭐 딴 데 가서 뭐 챙기진 않을 때 뭐 따님 내가 뭐 부모님을 다 챙겼는데 뭐 이렇게 또 서운한 마음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유언장을 쓴다는 얘기는 다시 바꾸고 말하면 법에서 정한 대로 안 주고 싶은 경우에만 쓰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를 많이 줬다든지 또는 뭐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돌아가신 분의 뜻을 잘 받던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만은 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풍파가 일어나는 경우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프로베이스를 할 때 내가 이만큼을 받았어야 되는데 유언장이 없었다 그러면 유언장을 썼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적게 받든지 아니면 못 받았을 경우에 그 유언장을 챌린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걸 컨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자,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잘 했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뭐 가짜다. 뭐 예를 들면 유언장 남기신 분이 치매였다든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컨테스트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족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그것 때문에 많은 뭐 반목과 심지어는 욕까지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유언장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그냥 법원에서 법에서 정한 대로 하면 뭐 자녀분이나 뭐 저기 배우자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여의도 없고 또 몰랐기 때문에 유언장을 안 쓰고 그냥 법에 정한 대로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뭐 조금 누구를 편해가지고 유언장을 써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훨씬 뭐 분쟁의 소지가 적다. 뭐 이렇게 또 이해를 뭐 하는 이런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유언장을 프로베이트 하는 경우에 이 절차가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언장 없는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하는 경우보다, 네, 그런 걸 조금 한번 좀 염두에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법에서 정한 대로 주기는 좀 그렇고 뭐 이런 겁니다. 부인한테 뭐 다 주고 싶어. 예. 자, 아까 그 유언장으로 배우자는 disinherit, 그러니까는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인 말고는 다 안 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1,000만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부인한테 줄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하나도 안 줘도 자녀분이 뭐라 하지 못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분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유언장이 잘못됐다고 이제 컨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법에서 정한 대로 안 주고 또 이런 분도 계시죠. 뭐 이제 뭐 평생 60년 동안 뭐 교회를 갔는데 나에게 참 이게 안식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일부를 뭐 많지는 않지만 교회에 이제 준다든지. 그리고 미리 주기는 좀 힘들고, 왜냐하면 뭐 자녀분도 있고 뭐 배우자도 있기 때문에 미리 몰래 주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언장에다가 그냥 해놓은 경우. 자, 교회라든지 아니면 제3자, 뭐 옆집에 철수 아빠가 나한테 너무 잘했는데 내가 돈을 주고 싶어요. 근데 유언장을 안 남기면은 순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순위에 없는 분한테 주고 싶다든지, 순위에 있지만 적게 주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분이 네 놈이 있는데 세 놈은 그래도 그냥, 그런데 한 놈이 말괄량이처럼 말이지 이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그래서 안 주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유언장을 남겨야 되겠죠. 네,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유언장이 없어도 법에 의해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 순위 또는 그 상속분을 보다 다르게 주고 싶은 경우만 이제 유언장을 이제 필요하다. 뭐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뭐 법에서 정한 대로 뭐 분배를 할 건데 왜 이제 유언장을 쓰겠습니까? 뭐 변호사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정인도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특정하게 좀 이렇게 다른 분한테 줄 경우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상속순위 없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언장을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이냐? 첫 번째 듣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뭐 인터넷 들어가니까 뭐 10불 주니까 뭐 폼을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예,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요건은 좀 갖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건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18세 이상이 이제 이제 유언장을 할 수 있고요. 네, 요즘에는 하도 그 시절이 좋아가지고 막 뭐 추식을 많이 해가지고 18세 미만도 막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유언장은 18세가 돼야지만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유언장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언 집행자입니다. 유언 집행자. 그 영어로는 executor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일을 이제 처리하는 executive 또는 executor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유산 그 상속에 있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재산을 받지 않는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실 분이 이제 판단을 해서 내 유언장을 잘 집행해 줄 그런 분을 찾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언 집행자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뭐 지 마음대로 쓰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유언에 있는 대로 뭐 일부 이제 피가 있습니다만은 뭐 받는 분도 계시고 안 받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받으면서 이제 집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 다음에 법원에다가 잘 집행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유언장에 보면 보통 이제 그 유언 집행자의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집을 판다든지 또는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그 범위를 정해서 유언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테스테이터 이렇게 합니다. 유언장을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유언 집행자, 예, executor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이제 그 10불짜리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막 작성을 하고 옆집 순이 아버지한테 그냥 뭐 막걸리 한 잔 사주면서 그냥 사인을 받았어요. 네가 정인해라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제 그 유언장이 이제 무효가 됩니다. 네, 무효가 되면은 유언장이 없는 것처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intestacy, 그러니까는 유언장이 없는 거로 해서 이제 법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인이 2명이 필요한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이제 연락이 주시면은 먼저 이제 유언 집행자는 누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인이 2명이 누구이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목록, 뭐 부동산, 뭐 번지수, 한국에 또 재산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뱅크라든지 또 뭐 이런 뭐 주식이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막 비싼 뭐 폐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산 목록이 어느까지 확정이 됐으면 각각 재산 목록을 누구한테 얼마큼 줄 것이냐. 네, 요거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뭐 이렇게 처분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꼭 법에 정한 대로 주시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알아서 그만 그려준 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정해보다 보니까는 부인한테는 좀 더 주고 나머지는 뭐 자녀한테. 그러고 보니까는 법에서 정한 대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럴 경우에는 뭐 유언장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분을 선임할 것이냐가 중요하긴 한데요. 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받는 사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끔 변호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업무를 하는 변호사는 안 맡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믿을 만한 후배나 선배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나보다 빨리 죽을 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만은 나보다 빨리 죽을 사람한테 유언집행자를 맡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2의 유언집행자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언집행자가 죽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유언을 하는 분, 네, 이분도 있습니다. 네, 그 세컨더리 이제 이그제큐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트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연락 오시면은 뭐 내가 뭐 친구도 없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냥 2명이 정인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도 보통 보면은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피하셔야 되고요. 아시는 분 중에 좀 이렇게 좀 그 본인보다는 정신이 맑은 사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유언장 내용에 보면은 뭐 내가 죽으면은 뭐 어떻게 뭐 장사를 지르고 화장을 하고 이런 것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재산을 확정을 하고 그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되고요. 그 부수적으로 이제 그 유언장의 내용 중에 그 유언 집행자의 권한의 범위 이렇게 또 한정하는 경우 있고요. 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언장을 쓰는데 어느 놈이 이게 잘못됐다고 막 이 컨테스트,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됐다고 오브젝션 하는 사람은 주지 만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넣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언 집행자가 뭐 부채가 있는데 이거는 갚아달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뭐 부인한테, 예를 들면 뭐 은행 돈 중에 일부는 첫 번째 자녀한테 이렇게 쭉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유언장에 밝혀놓지 않는 모든 재산은 또 누구한테 준다 이런 거를 이제 유언장 안에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게 유언장은 뭐 형식인데 이 형식에 따라서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프로베이트 할 때 특히 컨테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인 2명, 그다음에 유언 집행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언장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말년에 쓰시는 분이 많겠죠. 뭐 아파서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치매가 왔다 갔다 할 때 쓰신 분도 있긴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됩니다. 네, 특히 이게 컨테스트가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본인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10불짜리 다운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무효가 됐을 경우에, 법에서 정한 대로 가야지,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누구한테 주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변호사한테 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뉴욕 상속법에 보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적법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 유언장이 일단은 유효하다고 간주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는 일단 컨테스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일단은 그 presumption, 그러니까 추정이 되고요. 그 추정을 깨는 것은 이제 그거를 이제 컨테스트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적은 대로 집행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뭐
가급적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하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일단은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유언장을 쓸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한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유언장을 만들어 놓으면 변호사가 원본을 이제 보통 한 부를 줍니다. 뭐 여러 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상속을 이제 그러니까 그 유언을 했던 사람이 뭐 본인이 쓰는 뭐 이런 뭐 서랍에 넣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뭐 시큐리티 박스에다 넣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은 그걸 열 수가 없으니까. 예, 법원에 가까려고 그러면은 그 유언장이 있어야 되는데 유언장을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버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언을 하신 분은 내가 죽었을 때에 좀 유품 정리하면서 볼 수 있는, 예, 유가족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특히 이제 뭐 그 상속인이 한 분밖에 없고 또는 뭐 여러분이 계시더라도 굉장히 뭐 사이가 좋은 경우에는 뭐 카피를 미리 맡겨두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유언장을 30인지를 쓰는데 뭐 쓴 것 같은데 뭐 찰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유언장이 뭐 쓸 수가 없고요. 그냥 그 법이 정한 대로 이제 배분이 되는 뭐 그런 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유언 집행자가 또는 이제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언 집행자가 일을 하는 거고요. 자,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뭐 제가 죽었을 경우에 우리 배우자하고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배우자나 자식 중에 한 명이 대표자가 되어서 이제 그 Letters of Administration, 그 처분장을 보통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장을 신청하는 사람을 페티셔너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게 소송 사건이 아니고 신청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페티션을 하면은 나머지 그 법에 의해서 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소장에 그 소장을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웨이브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자가 이제 그 처분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분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법원에다가 분배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법원에 이제 넣을 때 보통 이제 사망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원본. 사망 증명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장의사에서 보통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 이제 물론 관청에서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5부 정도를 발급을 받아 놓으면 뭐 법원에도 함부로 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2개 이상을 보통 이제 사망 증명서를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이 있겠죠. 네, 유언장을 잘 확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그 장례식 절차 후에 그 비용을 다 냈는지 그거에 대한 증명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느 장의사에서 이제 그 뭐 관하고 장례 비용을 한 10,000불 들었다. 그러면 10,000불을 이제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 다 됐다는 걸 영수증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그 페티션, 그러니까 그 프로베이스를 하는 페티션 서류에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페티션을 하는 유언 집행자나 아니면은 그 페티셔너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돌아가신 분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재산 상황, 그다음에 부채 상황, 그다음에 그 외에 무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반대를 신청 안 한다든지, 뭐 나는 반대를 뭐 신청 안 하고 싶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에어십 에피데이빗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그 패밀리 트리죠. 돌아가신 분의 기본적인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적어 넣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분인 경우, 그러니까는 뭐 상속받는 자와 또는 돌아가신 분이 한국분인 경우, 예를 들면 영주권자가 되겠죠. 아니면 신분이 없다든지. 자, 그런 분들은 반드시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 총영사관에 칸소, 총영사관에다가 지금 이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상속인이 누군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노티스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 구체적인 뭐 뭘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프로베이트 하는 절차는 뭐 이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까지가 이제 뭐
유언장이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법원 절차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법원에다가 프로베이트 하는데 이제 그 파일링 피가 있습니다. 그 법원 비용이 있는데, 지금 뭐, 제가 한번 그 차트를 봐야 됩니다만은, 30만 불까지인가가 600불인가 그래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있고 뭐 50만 불 이상 넘어가면 한 1000불 정도, 뭐 그렇게 보통 이제 법원에다가 접수를 하고, 지금 팬데믹 전에는 보통 2, 3개월이 걸렸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뭐 4, 5개월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장, 예, letters of testament라든지 letters of administration을 받는데 보통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절차와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